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전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예상보다 남쪽에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전까지 중부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됐군요. 네, 지금도 전남 무안과 목포 등 13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보성과 해남, 영암군은 조금 전인 5시 반까지 모두 호우주의보로 대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성과 여수, 고흥 등 곳곳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비교적 많이 분포해 있던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세게 충돌하면서 이 지역에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전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강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다고요? 네, 강한 비구름이 예상보다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또 전남과 영남 지역을 지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내려진 호우 예비특보는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중북부 지역에서도 오전까지는 곳에 따라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또 서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총 강수량은 전남 남부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북과 전북의 많게는 80mm 이상, 수도권은 20에서 60mm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선 최근 며칠 사이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어젯밤 11시부터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시청과 25개 구청 직원 3,400여 명이 비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 하천 29곳과 둔치 주차장 4곳 출입을 통제했고 빗물 펌프장 1곳을 부분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악천후서 결린 가수 싸이의 야외 콘서트가 공연 도중 무대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 아찔한 모습 끝에 안전상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건물 외장재가 무너져 내리거나 도로가 파이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와 강풍 속에 무대 중앙에 설치된 조명이 크게 흔들립니다. 곧이어 무대 가장자리 5m 정도 높이에서 구조물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콘서트 현장에서 강한 비바람으로 전광판 위 조명 장치가 떨어진 겁니다. 결국 공연은 5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관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아쉬움과 함께 공연장 밖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멈췄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근데 오늘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온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 위에서 천장이 막 내려오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좀 취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악천후로 행사가 중단된 공연장입니다. 이 관객들의 이른 귀가 뒤 현장 관계자들만 남아 안전장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공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티켓은 예매처를 통해 환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 벽면 외장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풍으로 서울 연남동의 한 5층짜리 빌라 외벽에 붙어있던 마감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른 새벽 시간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천둥 소리 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밖에 중성로 하길래 보니까 이게 와장창 떨어져 있더라고요. 서울 경복궁역 앞 도로엔 가로 40cm, 세로 20cm, 깊이 70cm가량의 파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로는 4시간여 만에 복구됐는데 작업 동안 주변 2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엔 한때 주택과 펜션 등 95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3시간 반 만에 복구 작업을 완료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으로 나무 등이 전선을 건드려 피해가 발생한 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강원도 양구군 국도 46호선 양구터널 앞에서 나무 한 그루가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차량은 없었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며칠 사이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에 한때 강한 비가 내리면서 차량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나무가 도로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도로 위로 낙석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거센 빗줄기에 차량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표지판에 적힌 내용도 알아보기 힘들고 앞서가는 차량의 노란 비상등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몰아친 비바람은 차량의 통행도 막았습니다.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서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2시쯤입니다. 차량 한 대, 인원 2명 같습니다. 나가면 차에다 그 절단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절단해서 치우고 이래 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조치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시청에 인계했습니다.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소방대원의 무릎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반쯤 물에 잠긴 승용차가 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이면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됐습니다. 소방은 차량 통제선을 설치한 뒤 빗물을 빼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7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담양군 농장 한 곳이 물에 잠겼고 곡성군에서도 주택 한 채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 인제군 소화면 심정리에 있는 도로에 낙석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7시쯤입니다. 강원도는 문제가 된 곳에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물삭기가 2대 정도 들어가 있고 덤프도 2대 정도 이렇게 있는데 통제구 산을 예고 표시부터 해서 지금 통제는 하고 있어요. 당국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200톤가량의 돌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내륙 곳곳에서 다소 강한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새벽 전남에는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오후 발달한 3호 태풍 개미가 미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서울 등 수도권 영서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가 나왔었는데 새벽에 전남 쪽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어요.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고기압이 어제 원프론트에서 비가 내렸었고요. 중국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콜드 프론트 한냉전선이죠. 예. 한냉전선이 수도권에 새벽에 영향을 주고 오전 중에 충청, 그다음에 전북으로 내려갈 걸로 봤어요. 예. 그래서 중부지방에도 최대 한 200mm, 150mm 이상의 예보를 냈는데 중부로 내려오는 거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빠지고 오히려 전남 쪽으로 해서 남해안 쪽이죠. 경남과 전남 쪽 예. 이쪽으로 강한 전선대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렇게 된 건 한기가 내려오면서 실제로 전남 이쪽 남쪽으로 상당히 따뜻한 공기들이 있었거든요. 수증기도 많고 예. 이러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어떤 그런 전선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당 거의 50mm에 가까운 호우가 내리면서 이 지역으로 호특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네. 또 어제 조금 전 리포트로도 나갔습니다만 야외 공연도 중단이 되고 야구 경기도 취소가 됐고요. 중부지방에도 한때 강한 비가 집중됐다가 그쳤다가 또 반복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현재 이 북쪽에 있는 저기압 자체가 좀 기상학적으로 하면 오크루드, 폐색이 된 현상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는 그 가지가 하나씩
쳐져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도 한 가지가 북쪽이 차고 남쪽이 좀 굉장히 서울 쪽 습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부딪히면서 전선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짧은 가나다란 전선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훑고 나갔는데 네. 예. 그 시간이 이제 길지는 않았죠. 길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되게 돌풍을 좀 동반합니다. 바람도 예. 강하게 동반하고 뭐 시간당 거의 한 30에서 5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렸거든요. 그때 거의 10분당 가장 많이 내린 거 보니까 20mm까지 10분당 내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짧은,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거의 태풍이 끝나가는 무렵인데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강한 비 같은 건 다 빠지고 아주 약한 드리즐 정도인데 이러다가도 낮에 한 차례 또 저런 패턴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 강한 비에 바람도 또 강하게 돌풍도 불고요. 낙뢰, 번개도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여름의 장마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다. 바람이 강합니다. 정말 의례적으로 매번마다 좀 강풍특보가, 오늘도 강풍특보가 뭐 예를 들어 서해안과 동해안 쪽에 발령이 돼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낙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 전남 같은 데는 하루에 4,500회 정도의 낙뢰가 쳤는데 1년 정도 치는 낙뢰 수가 하루에 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춤추는 하루에 2,500회 정도가 쳤는데 이렇게 이제 낙뢰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주변의 기층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공기계와 북쪽의 한랭건조한 공기계에 부딪히는 곳의 대기 불안정이 강력해지면 질수록 이 구름은 수직으로 훨씬 더 발달합니다. 그러면 이 양정기나 음정기의 발생 정도가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네.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런 낙뢰 같은 것 혹은 뭐 번개, 내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의 수증기가 어느 정도로 많은 편인가요? 평소에 비해서요. 예. 작년 여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가강수량이라든가 이제 수상당량 이런 걸로 보면은 예. 작년 여름보다 한 1.3배 정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번개도 치고 그리고 주변에 자다가 빗소리 깼다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밤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야행성 장마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밤늦게서부터 새벽 사이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그런 것들인데 뭐 되게 예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행성 장마가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뭐 거의 호우는 다 야행성 장마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야행성 장마의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예. 야행성 장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 전선대가 밤에 더 강화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더 강해진다는 뜻은 결국 낮보다 밤에 기단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 북쪽에 있는 기단은 대륙성 기단이고 남쪽은 해양성 기단이거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전선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낮 같은 때는 별로 기온차가 없지만 밤에는 이 대륙 쪽은 냉각이 빨리 돼요. 예. 근데 해양 쪽은 그대로 있거든요.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밤이 훨씬 더 이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호우가 나타나는 데는 하층 제트가 꼭 존재하고 있거든요. 대기 1.5km 상공에 추속 한 25m 강풍대가 남서울위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호우의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수증기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이런 제트 기류 같은 것이 하층 제트가 있어야만 소위 말하는 호우가 내리게 되는데 예. 하층 제트 자체도 낮에는 난류가 있어서 좀 약해집니다. 근데 밤에는 난류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하층 제트가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 밤중에 혹은 새벽에 정말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도 평년에 비해서 더 높아지는 추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16개월째 지금 계속 최고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전 세계가 지금 뭐 대기나 해수 온도의 상승이 엄청 무섭죠.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높은데 특히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서해상의 해수 온도인데 예. 평균은 한 1도 정도 높고요. 예. 그다음에 2, 3도 이상 높은 해역도 좀 있습니다. 서해상에도.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사실은 큽니다. 왜냐하면 이 기압계가 저기압이 서해상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해상을 통과할 때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더 많은 수증기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증기와 에너지를 공급받은 것이 하층 제트와 대기 불안정과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네. 이미 장마철에 평년 강수량을 넘은 지역들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이 앞으로 매년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은 이것은 저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뭐 당연히 그건 거의 뭐 어느 해 장마가 약한 해는 오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통 평년 장마가 계속된다면 결국 일일 최대 강수량도 늘어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총 강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기록이 재작년에 그 관악구 쪽에 141mm였다가 이번에 이제 군산에서 146mm 시간당 네. 갱신을 했죠. 예. 근데 지금 뭐 그 포스텍의 그 민승기 교수 연구를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우리가 이런 탄소를 갖다 줄이지 않는다면 세계말에 가면 시간당 200mm 이상의 호우가 한반도도 예상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기온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구온난화로.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기온 대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납니다. 대기 1도 상승하면 한 7% 수증기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늘어난 수증기량이 비료된다면 결국 계속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당 내리는 강수량도 늘어날 것이고 예. 총 강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오후에 제3호 태풍 개미가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어제 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죠. 예. 발생을 해서 현재는 그대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예. 북진에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뭐 거의 모든 세계가 예상하는 게 비슷합니다. 현재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북진에 올라오다가 25일에 약간 중국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아마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보면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세계 많은 모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들이 대개 저와 비슷한 경로로 현재는 북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저렇게 되면은 26일경 정도에 일단 중국의 저장성 쪽으로 상륙을 하는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상륙을 해갖고 거의 중국 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는 것으로 현재는 모델링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중국의 그 동해안 쪽, 해안 쪽을 따라 상승하든 북상을 하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제주도나 남서해안 정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서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영향을 주고요. 일단 다행히도 대개 중국으로 들어간 태풍 같은 것이 이제 소멸되거나 없어지고 우리나라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번은 비구름들 그대로 끌고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영향은 안 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이제 모델들은 산둥반도까지 올라와서 바로 그때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마 북태평양 고기압축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중국의 북한의 그 북부지방 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말단부 영향으로 다시 수도권은 비가 내릴 수는 있겠네요. 네. 내일 또 다른 태풍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 장마 종료 시점에 태풍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이게 원래 장마 때 중국으로 태풍이 발생해서 들어가면은 장마에 이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태풍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지금 내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4호 태풍 같은 게 프라피룬인데요. 네. 이거는 다행히 중국의 그 하이난 쪽, 하이난 섬을 통해서 중국의 그 남서부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강한 태풍은 아니더라도 일단 이제 열대 해양성에서 만들어서 상당한 그 열대 수증기를 끌고 올라가는 태풍이기 때문에 대개 중국 쪽으로 태풍이 상륙을 하면은 한 멀리 있더라고 하더라도 3, 4일 이내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를 뿌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트기를 타고 들어와 갖고 그런데 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뭐 큰 영향은 일단 4호 태풍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예, 태풍 알겠습니다. 이동 경로 역시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날씨와 태풍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이른바 공소 취소 요청 폭로와 관련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당원 상대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7%포인트가량 낮게 집계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모바일 투표 마지막 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막판 뇌관으로 떠오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를 두고 한 후보를 향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공소 취소 요청을 개인적 부탁이라 표현한 한 후보 발언이 논란 재점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나 후보는 동지를 피의자 취급하는 한 후보 인식이 민주조국당 인식과 판박이라며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제대로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당원 의원들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던 패스트트랙 상처를 후벼 팠다며 비판을 가세했고 우리라는 생각으로 동지의 마음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통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탁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선을 좀 지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신중하지 못했던 공식 사과 뒤에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를 편들면 공정이 무너진다고 재반박에 나섰던 한동훈 후보. 더는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 기간 인신공격과 허위 비방 등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면서도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장서서 모두와 함께 하고 손을 잡겠다는 말씀을 제가 되든 안 되든. 이런 가운데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당원 투표 결과 투표율이 40.47%를 기록하며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7%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남은 당원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공소 취소 논란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차 과반 득표와 결선행 갈림길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앞서 전체 당원 84만 1천여 명 가운데 40%가량인 34만여 명이 모바일 투표를 마친 가운데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은 해당 기간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권을 찾고 나경원 후보는 강원에서, 윤상현 후보는 서울에서 각각 막바지 당원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레이스가 제주와 인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류를 재확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첫 지역 경선부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치러진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0.75%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거뒀던 총 득표율 77.7%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당권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7.96%, 청년 정치인 김지수 후보는 1.29% 득표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 구축과 함께 이른바 먹사니즘을 거듭 강조하며 민생 비전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이 훼손됐다며 일극 체제의 날선 견제구를 날렸고 우리 당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재앙적 총재 1인 정당, 당내 언로가 막히고 토론과 대화는 실종을 했습니다.
김지수 후보는 당이 현재보단 미래에 방점을 찍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면 과제는 분명합니다.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미래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8명의 후보가 5등 안에 들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최고위원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웠습니다.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한 목소리로 이재명 지키기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 이곳 제주에서부터 실천할 것입니다. 먹사니스트 강선우가 책임질 것입니다.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옆에 깊은 사과를 세워주십시오. 이번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정봉주 후보가 권리당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강원과 경북, 대구에서 권리당원 대상 투표를 이어가는데 다음 달 전국 당원대회 당일 대의원 득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합쳐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제 제주, 인천에 이어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강원, 오후에는 대구, 경북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앞서 이틀간 이뤄진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선 첫날엔 이재명 후보가 90.75%를 득표했는데 경선 2일차에도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지역별 경선 결과와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다음 달 18일 전국 당원 대회에서 선출됩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사전 신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해 선별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사전 신문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후보자는 또 현행 구속제도에선 구속기한을 채우고 석방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조건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과 상고제도 개선, 법관 임용 요건 완화 등을 해결 과제로 꼽으면서 자신이 대법관이 되면 재판 지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공개하고 전쟁을 끝내겠다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기를 잡은 트럼프가 자화자찬식 대선 행보에 나서자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고 최근 암살 시도를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너무 많은 생명과 무고한 가족을 파괴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이 되면 24시간 안에 중지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초당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통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젤렌스키는 그동안 트럼프의 종전 공언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고 비판해왔습니다. Okay, Donald Trump. If one person in the world, and this person Donald Trump, can stop the war during 24 hours. The question is, what the price?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자신의 주요 대외 정책을 강조하며 대선 행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선 과거 북한의 핵 위협에 잘 대처해왔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코로나19로 요양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SNS를 통해 트럼프의 전당대회 연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독재자들과 잘 지냈다고 자랑하는 영상을 첨부하면서 본인이 독재자가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퇴론을 일축하고 선거운동 재개를 예고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비판글과 함께 선거 자금 기부 링크를 첨부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실리콘밸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등을 돌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대선 전까지 매달 무려 62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엑스와 스페이스X 본사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텍사스는 공화당의 아성인 곳이어서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Well, I think it's political. I mean, it's happening during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Musk clearly is putting support behind Trump. 페이팔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삭스는 실리콘밸리에서 트럼프 모금 행사를 열고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We need order in our cities, order at our border, and order restored to a world on fire. My friends, we need President Donald J.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두 명 모두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를 돕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와 AI 규제에 대해 혁신을 억압한다며 큰 실망을 나타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이 떠나간 것도 불만입니다. 여기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도 심합니다. 부자 증세로 스톡 옵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업계의 시스템을 죽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바로 파고들어 테크 기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될 것이며 법인세 인하와 친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s that if Trump does win, that should be good for the stock market. Obviously, his tax policy is going to be good for business in general. 유 세장 피격 이후 실리콘밸리 큰손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을 세우며 비난에 앞장섰던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도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였던 실리콘밸리의 변화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 본거지가 있는 예멘 본토를 공습했습니다. 반군 공격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는데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이스라엘 세력과의 확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해에 인접한 항구에서 거센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후티 반군이 통치하는 예멘 북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 유류 탱크와 정유시설 등이 폭격을 받은 겁니다. 후티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반군 측은 이스라엘이 민간인까지 겨냥했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ؤكد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أنها سترد على هذا العدوان السافر وأنها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예멘 본토를 직접 공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전날 무인기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아파트에 대한 무인기 공격으로 10여 명이 숨진 뒤 후티 측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전 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반군이 홍해를 오가는 상선을 공격해오다 이제 이스라엘의 심장부까지 겨냥한 겁니다. למעלה מ-200 פעם. בפעם הראשונה שבה הם פגעו באזרח ישראלי, הכינו אותם, ואנחנו נעשה את זה בכל מקום שבו הדבר הזה יידרש.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이 이란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통로인 항구를 정밀 공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 하마스뿐 아니라 후티와 레바논 남부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도 최근 자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은밀한 지원 속에 신형 무기로 무장한 반이스라엘 진영의 공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자 전쟁에 이들이 가세해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전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전남 남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도 오전까지는 다소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강한 비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다고요? 네, 비구름이 예상보다 더 남쪽에서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현재 전남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부에는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며 산사태특보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대피 장소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남은 한 주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개미가 발생했는데요.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전국에서 축구장 1,9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는데 또다시 큰 비를 앞두고 복구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비료포대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집기류들은 진흙이 묻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농기계도 물에 잠겨 작동을 멈췄습니다. 한쪽에 쌓아뒀던 장독대는 모두 깨져 성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막안 바닥에는 불어난 하천에서 함께 쓸려온 진흙이 가득합니다. 이번 장맛비로 과수원과 농막이 침수되는 피해를 본 농민은 복구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농장비 같은 거, 농기구 같은 거, 아이고 엉망이에요. 지금 하나도 못 써요. 물 들어가 하나도 못 써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갖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인근 인삼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지대가 꺾여 있고 햇빛 가림막은 진흙과 뒤엉켜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경지입니다. 밭에 떠밀려온 토사가 가득하고 수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장맛비로 충남에서 피해를 본 농경지는 906헥타르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전국에서 가장 넓은 피해 면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와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원래 모습을 되찾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선 한때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농경지 침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됐지만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는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면 충청도고 강원도고 너무 피해가 많아 정말 걱정돼요. 하지만 다음 주 초까지 충청과 전북 등 전국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농경지와 시설하우스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중국에서도 폭우 피해가 상당합니다. 산시성의 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지면서 12명이 숨지고 31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북동쪽인 산시성 상로시의 단닝 고속도로입니다. 한쪽 방향 차선이 마치 두부처럼 뚝 잘려나갔습니다. 일부는 사다리처럼 걸쳤고 나머지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저녁 8시 40분쯤 전장 360여 미터 교량 중 40m 구간이 무너졌습니다. 승용차 17대와 트럭 8대가 추락한 뒤 강물에 휩쓸리면서 10여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단 홍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부실 시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보고를 받은 뒤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방당국은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해 900여 명을 출동시켰고 차량 90대, 보트 20대, 무인기 41대를 가동했습니다. 장거칭 부총리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시성과 쓰촨성, 장수성, 산둥성, 허난성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산시성의 바오지시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고 또 남서부 수촨성의 야안시에서도 폭우로 주민 약 30명이 사라졌고 주택 40채가량이 파괴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1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10층과 11층 사이 외벽 유리 2판이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높이 2m가 넘는 대형 유리가 깨지면서 건물 앞 인도통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유리가 떨어진 층엔 과거 영화관이 입점했지만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안전조치를 한 뒤 철수했고 구청과 건물관리업체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경복궁역 앞 도로에서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로는 가로 40cm, 세로 20cm, 깊이 70cm가량 파였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북부도로 사업소는 4시간여 만에 도로를 임시 복구했는데 작업하는 동안 주변 2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대구-부산 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 2터널 인근을 지나던 1톤 화물차에서 50대 운전자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1km 이상을 달리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차량에서 떨어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일부 교수들이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채용 강행에 반발해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해체 요구까지 나온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해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하반기 새로 뽑는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볼모로 병원에 전공의 모집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공의를 뽑더라도 지도하거나 교육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수들은 이 같은 선언이 전공의들을 또 다른 전공의들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가톨릭의대 안에 다른 교수들로 확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비대위 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좌초 위기설이 나온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주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분위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의 해체 요구는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올 특위는 해체 대신 구성 확대를 통해 역할을 해나가기로 결의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올 특위가 전공의와 의대생 불참 등으로 파행하고 있다며 해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늙는 속도를 늦추는 이른바 저속 노화를 위한 다소 밋밋한 식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짠 열풍의 중심에 섰던 MZ세대가 저자극 식단에 눈을 돌린 이유는 뭘까요?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얼큰하고 매운 마라탕, 달콤 바삭한 탕후루 같은
고자극 음식 유행을 이끌었던 MZ세대. 그런데 최근 SNS에서는 색깔부터 구성까지 심심하기 그지없는 식단을 소개하는 젊은 세대들이 눈에 띕니다. 당을 줄이고 흰쌀과 밀가루 같은 정제 곡물을 피해 혈당 자극을 낮춘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억제하는 저속노화 식단이 대세로 떠오른 건데 이를 다루는 브이로그, 유명 요리 유튜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행을 이끈 건 저속노화 생활 습관을 알리고 있는 한 내과 교수. 일종의 밈화가 되고 또 사람들이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만든 SNS 소통 공간은 개설 하루 만에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서 어느덧 17,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저속노화 식단을 인증하고 조리법도 나누며 소통하는데 게시물을 보면 젊은 층이 대부분입니다. 확실히 활력이 좀 생기고요. 평소에 일할 때에도 집중이 좀 더 잘 되고 막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지루함? 뭔가 머리가 뿌얘지는 느낌도 적은 것 같아요. 도파민이 익숙한 젊은 세대에서 이런 노잼 식단이 유행하게 된 이유로는 우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꼽힙니다. 자극적인 배달 음식이나 한 끼 때우기가 익숙했던 세대. 그 결과 10년 전보다 2030 당뇨병 진료 환자는 74%, 고혈압 환자는 45% 늘었을 정도로 부모 세대보다 건강이 악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세심히 고른 재료로 스스로를 위한 식단을 준비하는 자기 돌봄 과정에서 지쳐있던 젊은 세대가 위로를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챙기고 있구나.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막 살고 힘들게 살고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밥만큼은 그래도 참 잘 먹고 있구나. 물론 사회가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서 내 생활 습관이 나빠지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생활 습관이 조금 더 좋아지면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당장 쾌락을 가져다주는 고자극 중독과 방치했던 나를 살뜰히 챙기는 저속노화 열풍. 추구하는 방향은 정반대지만 일상 속 스트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젊은 세대의 단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남 완도는 일조 시간이 길고 온화한 기후 덕분에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완도에서 유기농 커피와 바나나가 재배돼 소비자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 기자입니다. 5년 전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해 완도에 정착한 김원삼 씨. 김 씨는 다른 농가와 달리 농약을 쓰지 않고 천연 비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유기농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바나나는 일반 바나나보다 안전한 것은 물론 뒷맛이 깔끔하고 쫀쫀한 식감을 갖는 것이 장점. 김 씨는 올해 유기농 재배를 성공하면서 매출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근 커피도 유기농 재배에 성공해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도는 여름에 시원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유기농 바나나를 재배하다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소득도 괜찮은 편입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완도는 연평균 기온이 15.1도로 비파와 애플망고, 레드양 등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 사이 완도군에서 아열대 재배 농가는 20가구로 2배로 늘었습니다. 완도군은 내년까지 4헥타르에서 10헥타르만큼 재배 면적을 늘려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바나나 식초나 바나나 말랭이 등 가공 상품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아열대 과수, 망고, 바나나, 커피 등을 집중 육성 중에 있으며 특히 치유농업과 연계해 가공 상품 개발, 그다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아열대 작물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완도군. 아열대 특화 작물이 기후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의 영향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윈도우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1% 미만의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자사 블로그에 올린 공지에서 현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가 윈도우 기기 850만 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런 규모는 모든 윈도우 기기의 1%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비율은 작지만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은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기업에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S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윈도우 메시지 센터에 게시했으며 엔지니어와 전문가 수백 명을 배치해 고객들과 함께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일으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와 협력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 인프라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잘못된 업데이트를 조속히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